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촉의 차윤아입니다. 국제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과 소통하며 우리나라를 알리고 지키는 일을 하는 외교관. 이름만 들어도 참 멋지고 가슴이 뛰는 직업이죠. 하지만 정무와 경제통상 업무에 자국민 보호까지. 외교관은 쏟아지는 역할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이자 다양한 사람의 다른 생각을 수용할 줄 아는 오픈 마인더가 돼야 한다는데요. 특히나 강대국들 간 긴장감 속에서의 슬기로운 대처와 오랜 세월 쌓여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또 각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동맹 등 외교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경세재민촉,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외교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그런 시기라 그러잖아요. 외교에 이런 말이 과거의 질서는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태동되지 않고 이런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수성 응변이란 우리가 이룬 것은 잘 지키되 이 앞으로의 그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연하게 이 변화에 잘 대응해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외교가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다리가 불편하신데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제가 미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예. 불편하셨을 텐데. 네. 예.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한국외교협회장으로서 예, 지금 예. 한 3년 동안 일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일단 한국외교협회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외교협회라는 건 전 현직 외교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한 2,000명 되고요. 예. 그러니까 뭐 회원들이 전부 외교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반기문 총장님 사진도 계시는데 다 회원이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네. 그다음에 지금 현직으로서 일하고 있는 거는 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뭐 조현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외교협회 회원들이죠. 뭐 가장 큰 장점은 이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니까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학술 활동도 하고 공공 외교도 하면서 우리 외교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뭐 그런 기관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뭐 또 외교관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어떤 클럽하우스 같은 뭐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교협회를 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 외교가 뭐 압도적으로 그동안에 한미동맹 거기에 의존을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협회 구성원들이 뭐 리버럴한 사람들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의 외교관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아주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우리 정관에도 정치 중립을 중립하도록 쓰여 있고요. 그래서 이 외교관들이 일부 뭐 이렇게 대선 같은 때 캠프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대선 후보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반기문. 근데 그건 그야말로 개인적인 자격에 의한 어떤 활동이지 외교협회가 전체 하나의 단체로서는 굉장히 중립적이다. 중립 노선을 지향하고 있고. 하고 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장님도 이제 잔뼈가 굵은 외교관 출신이시잖아요. 거의 뭐 한 40여 년의 길을 외교관으로서 걸어오셨고 처음 외교관을 시작하셨던 때가 1978년. 1970년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막 국제적인 위상이 높지도 않았을 테고 막 알려지지도 않았을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어떻게 외교관이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보면은 외교관이 되는 게 뭐 젊은 시절에 어떤 계기에서 내가 외교관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분 반기문 총장님 같은 분도 그분 말씀이
자기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충주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제 적십자사에 초청해서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자기가 나도 외교관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제가 4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 지적인 호기심이라는 게 많고 또 이 어떤 이 넓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랄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대구로 나갔고 또 대구가 너무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고등학교는 꼭 서울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간 걸 보면은 뭔가 이제 그런 DNA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해외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많고 전혀 없었어요. 이랬던 건 전혀 아니셨고요. 없었어요. 뭐 시골 사람 뭐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도 사실은 들어본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세계에 대한 호기심, 네, 여기에서 호기심이죠. 내 역할이 없을까. 다만 이제 저희 부친이 10대 때부터 그 당시 그 만주 옛날 일제시대 만주에 가서 그 동북 삼성이죠 지금. 거기 가서 뭐 젊은 시절에 상당히 해서 그 경제적으로 돈도 벌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친의 DNA 같은 걸 타고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뭐 일단 40여 년의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나라도 두루두루 거치셨어요. 중국, 일본부터 해서 요르단, 또 인도 대사까지 지내시고 그동안에 좀 겪으면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때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한중 관계가 워낙 좋을 때였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 고위 인사들 만나기도 쉬웠어요. 그때 제가 북경시 경제부시장을 하는 루하오라는 사람을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 경제공사였는데 그런데 그 당시 뭐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할 때인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지금도 뭐 유명한 기업인데 거기에 이마트 그 북경에 그걸 진출하려고 했는데 6개월 정도 전에부터 이미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마트 지사장이 와서 저한테 그 대사관에 좀 도와달라. 근데 제가 그때 가까운 루하오를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런 일이 있었냐. 그 3일 만에 그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대사관에서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 글쎄 그런 일이 그 당시는 아주 기업 활동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 건데. 대사관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그거니까 그런 게 기업 활동 지원하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그게 중요한 그 역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에서 그 다음에 제가 대사로 갔는데. 그 초임 대사고 하니까 뭔가 그걸 아젠다를 만들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요르단 황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그 당시 지금도 있지만 압둘라 국왕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뭐 그런 배경 등등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영구형 원자로 우리나라 지금은 뭐 원전 자체도 뭐 이렇게 수출하고 했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아직 원전 수출은 생각도 못 하고 있을 때고 그 영구형 원자로라는 걸 처음으로 수출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왕실과의 가까운 그게 많은 도움이 됐고 그때 제 그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가 그 국왕이 세운 아랍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귀국할 때가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느냐 고민이 많았는데 국왕이 자기가 챙기겠다고 그래서 한 2년을 거기 도왔는데 실제로 국왕이 많이 챙겼어요 걔를. 그래가지고 국왕이 그때 2차례 방한했어요. 공식 방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걔를 전용기에 태워서 데려왔더라고요. 막내 아들을.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도 만나게 하고 뭐 청와도 데려가게 하고 뭐 그런 게 상당히 저한테는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만한 이제 예우를 이제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또 국력 그런 배경이 보여주는 있으니까 그런 장면이 되겠네요. 2011년에는
한중일 삼국 협력 사무국이 설치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초대 사무총장이 되셨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교 생활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도 거쳐왔던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됐죠. 제가 뭐 중국도 근무하고 일본에서 도합 10년을 북경과 동경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마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초대 그 사무총장이 된 것 같은데요. 그 한중일협력사무국은 요 광화문에 지금 그 본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그만 국제기구죠. 그 한중일 세 나라가 조약에 의해서 이 사무국을 설치했는데 뭐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아세안 사무국 비슷한 거예요. 아세안 10개국은 그 아세안 사무국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두고 있고 한중일 세 나라는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 상설 사무국을 이 서울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국이 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뭐 미국이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뒤에 미국이 그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이 없는 동북아 이런 거에도 대비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들로 앞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중일 세 나라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상설 사무국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유치했으니까 서울에 유치했으니까 사실은 뭐 그 동경 북경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가 유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상설 사무국을 상당히 지원해야 된다. 예산으로도 그렇고 모든 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 계셨던 곳들 중에서 아무래도 인도에 계셨을 때가 가장 최근이고 또 이제 마지막에 계셨던 곳이어서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을 것 같고 기억도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재임하시면서 좀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고 보시는지? 제가 인도의 대사를 한 게 2018년부터 21년까지 한 3년 6개월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 그래서 인도와 아세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인도 모디의 동방 정책이라서 이거하고 서로 맞으면서 이 두 나라 관계가 굉장히 그 당시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뭐 우리 기업들도 예를 들면 뭐 기아 자동차가 대규모로 진출했는데 기아 자동차가 그 뒤로 뭐 그 중국에서 잃었던 시장들을 거의 현대가 인도에서 다시 그걸 회복했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 그때 인도 정부가 인도 역사 교과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그전에는 한국에 대한 파트가 전혀 없었어요. 일본하고 중국만 이야기가 있었고 한국은 전혀 인도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한 줄도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똑같은 분량 6페이지 역사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그건 대단한 거죠. 와.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그때 인도 정부가 뉴델리에 거의 한 5,000평의 땅에다가 한인도 피스파크라서 한인도 우호공원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서울 시내에 예를 들면 뭐 5,000평의 땅에 그런 남의 나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원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 이름을 따서 그런 공원이 세워진 게 처음입니다. 지금도 없어요. 일본도 없고 미국 뭐 인도 미국 공원 뭐 인도 일본 공원 없어요. 그 어려운 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한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여행객들을 위한 그 도착 비자라 그래서 뭐 비자를 안 받아 와도 그냥 공항에 도착하면 그냥 거기서 도장 찍어서 들어오게 하는 그걸 그때 시행했어요. 그때 그게 유일하게 했던 게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 당시 모디 총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게 되려면 일단 두 나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만큼 신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외교관들이 뭐 뛴다고 해서만 되는 일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 당시 한국이 올라가고 인도가 올라가는 그게 접점이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인도 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코로나가 터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 하늘길도 다 막히고 예. 특히 고국에 인도에 계셨던 분들이 예. 그 교민들이 굉장히 불안함이 컸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로 막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사관의 역할이 컸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이 좀 어떠셨어요? 그때 뭐 인도가 워낙 인구도 그게 뭐 우리나라의 한 30배 되는 인구의 나라니까 이 인도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도 많이 죽고 굉장히 힘들었죠. 인구가 많으니까 확산세도 더 컸었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교민들, 뭐 대사관, 정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의 에피소드는 그때 이제 뭐 하늘 길이 다 끊기고 그야말로 뭐 정말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투를 벌일 텐데 그 당시 저 어린이날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한 4살 된 어린애가 그 급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현지에서. 우리 은행 다니던 그 현지 우리 은행의 그 자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인도 병원도 그걸 뭐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 부모 봐서는 한국 의료 그 시스템을 믿고 하니까 어떻게든 한국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하여튼 그 당시 일본 대사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일본이 그때 그 자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특별비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꽉 찼는데 거기 3자리를 그 부모하고 어린애하고 또 이제 동행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긴급히 그 뉴델리에서 일본 동경을 거쳐서 서울로 이송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일본 외무성도 협조하고 그런 이제 막 정말 그런 작전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침 도착한 날이 어린이날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린이날의 기적이라 그래서 하여튼 한국 언론들도 꽤 취급하고 또 그걸로 잠시 한일 간의 정부 간의 관계도 굉장히 훈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이런 일에 대사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죠. 아무래도 이제 외교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워낙 어려운 얘기고 워낙 방대한 얘기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중동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스탠스로 외교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좀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요즘 지금 이제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그런 시기라 그러잖아요. 모든 가치 무슨 뭐 제도 발전 모델 이런 게 전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에 그래서 이 외교에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의 질서는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태동되지 않았다.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데 아직 태동되지 않았다. 이런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미중 간에 이렇게 엄청난 갈등을 보이고 있고 동북아에서 아직도 이렇게 안정된 질서가 이렇게 안 되고 하니까 이런 게 상당히 외교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외교는 말이에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자체가 지금 미국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바뀌고 있는 세니까 어느 편에만 서지 않고 이제 국익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어려운 그런 나침반을 가지고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때는 그 좌표를 가지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관계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균형을 잘 잡아갈 것인가.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취임을 하면서 한미 간의 이슈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이 또 과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국제 정치를 엄청나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이게 이러다가 정말
큰 문제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네. 요즘 와서 특히 지난번 관세 전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충돌보다는. 그게 이제 막상 미국이 이제 유일한 슈퍼파워로서 거의 뭐 이걸 세상을 뭐 쥐고 흔들었는데 이번에 한번 중국하고 세게 부딪혀 보니까 이제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컸고 뭐 관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휴전을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외교로 따지면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도 한국의 안전이나 번영을 뭐 미국이 보장해 주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잘 조정해 나갈까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외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이제 말하자면 한국이 지금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또는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할 때가 됐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눈치 보고 어느 한쪽으로 휩쓸리는 게 아니라 눈치는 어느 정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군요. 한국 외교 문제에서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야가 남북 문제일 텐데 사실 이제 뭐 북한 문제 하면 이제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혹시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건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불발됐잖아요. 어떻게 북한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대화의 생각이 없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여지는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이제 보통 이야기하기를 이번 4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때가 뭔가 모멘텀이 돼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한 4월 정도에 있을 수도 있다. 북경에.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뭔가 남북 간도 대화를 뭔가 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그 남북 정상회담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북한이 뭐 무작정 그렇게 고립돼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경제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하니까 저는 뭐 기회가 있을 거로 봅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해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교라는 거는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 외교를 위해서 뭐 새해 제가 한마디 한다면 제가 그 사자성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수성응변이란. 수성응변. 그 사자성어인데 수라는 거는 뭐 지킬 수, 성은 이룰 성, 응은 응할 응, 그 변은 변할 변 이건데 말하자면 이룬 것은 우리가 이룬 것은 잘 지키되 이 앞으로의 그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연하게 이 변화에 잘 대응해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외교가 이 하나의 이 중심은 잘 지키되 앞으로 이 변화에 상당히 기민하게 잘 대응해야 된다 하는 게 뭐 제가 일생을 외교관으로 보낸 사람으로서 굳이 새해 한다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공적 외교를 넘어서 민간단체에서의 외교 활동도 다양한 활동 해주시길 응원하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세재민촉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